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 읽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0대 중반의 남자입니다. 저는 아내를 고등학교 동창 모임에서 우연히 만났어요. 오랜만에 만난 동창들과 재밌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A라는 친구가 대학 동기가 근처에 있다면서 잠깐 오라고 해도 되느냐고 묻더라고요. 저를 포함해서 그곳에 있던 친구들은 모두 좋다고 했고 A는 대학 동기를 모임 장소로 불렀죠. 한 10분 후에 예쁘장하게 생긴 여자가 와서는 수줍은 얼굴로 인사를 했어요. 모두 예상하셨듯이 그 여자가 바로 지금 제 아내가 되었습니다. 혼자 홍일점이니까 조금 어색했는지 조용히 맥주만 마시더라고요. 짓궂은 친구들은 그런 아내를 보면서 혹시 A랑 사귀는 거 아니에요? 라고 놀려댔고요. 왠지 안쓰럽게 느껴져서 아내에게 말을 자주 건넸더니 어색함이 풀렸는지 곧잘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게 한참 동안 웃고 떠들면서 다 같이 이야기를 나누다가 작별 인사를 하고 각자 갈 길 가는데 아내가 저를 불러 세웠어요. 뒤를 돌아보면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번호를 달라고 하더라고요. 번호는 왜 묻느냐고 했더니 연락하면서 지내고 싶답니다. 친구하자고 하는데 거절할 이유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 번호를 아내에게 줬죠. 그러고 나서 이틀 후에 아내가 연락해서 만나자고 하길래 주말에 홍대에서 같이 저녁을 먹었습니다. 저는 친구라고 생각하면서 편하게 했는데 아내는 아니었더라고요. 왜냐하면 나중에 헤어질 때 아내가 좋아한다면서 고백했거든요. 사실 저도 처음 봤을 때부터 아내가 마음에 들었지만 거절했어요. 그 당시에 저희 부부가 30대 초반이었는데 그 나이면 결혼을 생각할 나이잖아요. 그런데 아내와 제가 결혼하기에는 집안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났습니다. 장인어른이 사업을 크게 하셔서 아내는 초등학교 때부터 땅값이 비싼 동네에 살았어요. 게다가 아내는 목동에서 유명한 학원 강사였고요. 그에 비해 저는 어머니 없이 아버지와 단 둘이 살았어요. 부족함 없이 자라긴 했지만 부유하진 않았죠. 그리고 저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었고요. 아무튼 어차피 안 될 걸 알아서 처음부터 시작하지 말자는 생각으로 고백을 거절했는데 아내는 포기하지 않고 매달렸어요. 매일매일 집 앞으로 찾아오기도 했고요. 아내가 그렇게까지 나오니까 더는 거절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내의 마음을 받아 연애를 시작했죠. 그러다가 연애한 지 1년 만에 제가 프로포즈를 했고요. 하지만 예상했던 시련이 저희 부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내 부모님이 결혼을 심하게 반대하신 겁니다. 심지어 저는 장모님에게 돈 봉투까지 받았습니다. 드라마에서 많이 보던 장면 아시죠? 저는 그걸 실제로 경험했어요. 어느 날 장모님이 전화해서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불이 나게 약속 장소로 갔는데 장모님이 두툼한 돈 봉투를 주시면서 저한테 우리 영은이는 결혼할 남자가 따로 있어. 그러니까 이거 받고 헤어져. 라고 하셨어요. 제가 아내와 헤어질 수 없다고 앞으로 진짜 잘할 테니까 저 좀 받아달라고 했는데도 장모님이 못 알아들어? 따로 남자 있다니까? 그러니까 당장 헤어져! 라고 하시면서 저한테 물까지 뿌리셨죠. 나중에 장모님이 주신 돈 봉투를 아내에게 돌려주면서 결혼할 남자가 있느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아내가 울먹거리면서 집안에서 억지로 맺어준 남자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는 그 남자를 지금까지 2번밖에 만나지 않았대요. 만나서 차를 마신 게 전부고요. 그런데도 부모님이 그 남자와 결혼시키려고 한답니다. 그 말을 듣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내에게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미안하지만 좋은 남자 만나라고 말했죠. 당연히 아내는 싫다면서 매달렸어요. 예전처럼 매일매일 집 앞으로 찾아왔고요. 그렇지만 아내를 위해서 그리고 저를 위해서 이 악물고 버텼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인가 장모님이 저를 찾아와서 아내랑 결혼하라고 하셨어요. 갑자기 왜 마음이 바뀌신 거냐고 물었더니
아내가 저랑 결혼 못하면 죽겠다고 했답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이 죽겠다고 하는데 버텨낼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아내와 결혼했습니다. 저는 아내와 결혼만 하면 동화 속 왕자님, 공주님처럼 해피엔딩으로 끝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내와의 결혼은 또 다른 시련과 고통의 시작이었습니다. 결혼 후에 무시무시한 처가살이를 당해야만 했으니까요. 저희 부부의 결혼 조건은 제가 처가로 들어가는 거였어요. 아무것도 알지 못했던 저는 좋다고 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장모님이 처음부터 작정하셨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만 찬밥 줬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저는 제가 그랬습니다. 아주 교묘하게 장모님이 저에게만 찬밥을 주셨어요. 그리고 아침에는 자신이 실수로 밥을 조금만 했다고 하면서 다른 식구들 뜨뜻한 밥 먹을 때 저만 빵 먹게 하셨죠. 그뿐만 아니라 주말마다 세차를 시키셨습니다. 장모님이 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데 그게 10억이 넘었어요. 대부분 그렇게 비싼 외제차를 세차할 때는 전문가에게 맡기거든요. 그런데 장모님이 굳이 저를 시키셨어요. 정서방이 손이 야무져서 세차를 잘해? 라는 말을 하면서요. 저는 당연히 장모님이 일부러 세차를 시키는 걸 알고 있었죠. 그런데도 주말마다 일찍 일어나서 세차를 했습니다. 장모님 마음에 들기 위해서는 못할 일이 없었으니까요. 노력하면 인정받을 줄 알았는데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있더라고요. 손자가 생기면 좀 부드러워지시려나? 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결혼하자마자 아기를 갖자고 했죠. 하지만 저희 부부가 기를 써도 아기가 생기지 않았어요. 장모님은 제 탓이라고 했습니다. 제 하체가 부실해서 아기가 생기지 않는 거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확인해 봤더니 아내에게 문제가 있었어요. 자기 딸이 원인인 걸 알게 된 장모님은 그 이후부터는 제 하체에 대해서 말하지 않으셨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이 금요일이었는데 출근을 했을 때부터 속이 좋지 않았어요. 심하진 않았지만 복통도 있었고요. 그 바람에 점심도 먹지 못했죠. 퇴근하고 나서도 상태가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약을 먹어봤지만 소용없었고요. 그래서 저녁도 제대로 먹지 못했어요. 그런데 밤 11시쯤에 장모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친구들 모임에 갔는데 기분이 좋아서 술을 한잔 했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주소 찍어줄 테니까 와서 운전 좀 해. 라고 하셨죠. 말하자면 대리기사 노릇을 하라는 거였어요. 새 차도 모자라서 이제는 대리기사라니 마음이 좀 복잡해지더라고요.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거절하고 싶었는데 그러면 엄청난 불똥이 튀길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나갈 준비를 하려고 옷을 챙겨 입었죠. 그런 저를 보면서 아내가 어디 가냐고 물었고 저는 장모님 데리러 간다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미안했는지 같이 가자고 하더군요. 일단 장모님이 계신 곳까지는 아내 차를 타고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집에 돌아올 때는 장모님 차를 운전했죠. 장모님은 차 안에서 당신 친구들 사이와 저를 비교하셨습니다. 친구들 사위는 하나같이 검사, 변호사, 의사인데 저는 평범한 회사원이니 마음에 들지 않으셨겠죠. 기분 나빴지만 장모님이어서 참았어요. 제 기분은 아랑곳하지 않고 장모님은 계속해서 불쾌한 발언을 늘어놓으셨고요. 그러던 중 갑자기 속이 뒤틀리기 시작했습니다.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느껴지면서 구토를 할 것 같았죠. 저는 일단 재빨리 갓길에 차를 세웠습니다. 장모님이 갑자기 왜 그러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저는 배가 아프다고 속이 좋지 않다고 말하고 나서 차에서 내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입을 떼기가 무섭게 구토가 쏟아져 나왔죠. 그런데 그때 깡! 하는 비명을 내지르면서 장모님이 제 뺨을 때리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쌍욕을 퍼부으셨죠. 사위 상태보다 자신의 차를 더 귀하게 여기는 장모님에게 화가 났어요. 하지만 화를 내기도 전에 저는 기절해버렸습니다.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 병원 응급실이더라고요. 눈을 떴더니 아내가 제 옆에서 펑펑 울고 있더라고요.
제가 아내에게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더니 아내가 자세히 말해주었습니다. 천천히 운전해서 오던 아내가 장모님 차가 갓길에 서 있는 걸 보고 이상하다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같이 갓길에다가 차를 세우고 장모님 차로 와봤답니다. 그러다 쓰러져 있는 저를 발견한 거고요. 아내는 엉엉 울면서 저에게 아프면 아프다고 말을 해야지. 왜 참았어? 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었더니 아내가 차마 대답하지 못하고 눈물만 흘리더라고요. 나중에 제 상태를 확인하러 온 의사에게 사실을 물었더니 제가 위암이랍니다. 일단 방사선 치료와 항암 치료로 암 크기를 줄인 후에 수술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마치 저에게 벼락이 내린 것 같았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한 충격을 받았죠. 아내는 걱정하지 말라고 자기가 어떻게든 저를 살리겠다고 했지만 아내의 그런 말도 그다지 위로가 되지 못했어요. 결국 저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치료에만 전념했습니다. 암보험이랑 그동안 모아놨던 돈이 있어서 입원비랑 치료비는 걱정되지 않았지만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니까 아내에게 미안해지더라고요. 물론 아내는 괜찮다고 했지만요. 그런데 역시나 장모님은 제가 아픈 것보다는 아파서 돈을 벌지 못한다는 사실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모양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입원해서 방사선 치료를 받고 집에 돌아와 쉬고 있었어요. 깊은 잠이 들었다가 깼더니 아내가 보이지 않더라고요. 전화했더니 저 맛있는 거 먹이려고 장을 보러 갔더라고요. 목이 말라서 1층에 있는 부엌으로 내려갔죠. 그런데 거실에서 장모님의 통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사위? 암이래, 위암. 지금 방사선 치료 받는 중이야? 어쩌긴 뭐가 어째. 진짜 기가 막혀서. 이제 하다 암까지 걸리고 정말 가지가지해. 장모님의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으면서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지금 내가 뭐 하는 거지? 라는 생각도 동시에 들었고요. 더는 그런 취급받고 살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거실로 가서 장모님에게 화를 내며 따졌습니다. 저는 장모님이 저에게 사과하실 줄 알았어요.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당연히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오히려 화를 내면서 왜 남의 전화를 엿들었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말이 틀린 게 없지 않냐고, 능력 없는 것도 마음에 안 드는데 아프기까지 하는 사위를 본인이 예뻐할 이유가 없지 않냐고 하시더군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장모님에게 그럼 능력 있고 건강한 새 사위 들이시면 되겠네요. 라고 말한 후에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장을 보고 집에 온 아내에게 이혼하자고 했어요. 제 말에 아내는 갑자기 왜 그러냐고 물었고 저는 장모님의 통화 내용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사실을 알게 된 아내가 장모님에게 미친 듯이 따졌지만 장모님은 여전히 자기 말이 틀린 게 없다고 하셨죠. 저는 아내에게 이혼해달라고 했습니다. 제 인생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남은 인생 편하게 살고 싶다고요. 그러자 아내가 울면서 자기가 대신 사과할 테니까 마음 풀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이혼하겠다고 했어요. 솔직히 이혼하는 편이 아내에게도 좋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 병간호하면서 고생하는 것보다는 새 인생 사는 게 훨씬 더 행복할 테니까요. 아내는 싫다고 했지만 저는 합의 이혼해주지 않으면 소송할 거라고 말한 후에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친한 친구 집으로 들어갔죠. 친구가 아직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고 있었거든요. 아내는 친구 집까지 찾아와서 마음을 돌리라고 했지만 아내를 위해서 더욱 차갑게 거절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며칠 후에 이혼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아내와 이혼한 후 치료에만 신경 썼습니다. 때로는 아내가 보고 싶기도 했지만 아내의 행복을 빌면서 참았어요. 그러던 중 제가 아픈 사실을 아버지가 아시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를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서 그동안 비밀로 하고 있었는데 장모님이 찾아가서 아버지에게 모든 사실을 이야기했더라고요. 아버지 말로는 장모님이 느닷없이 집으로 찾아왔답니다.
무슨 일로 오신 거냐고 물었더니 능력 없고 아파도 불쌍해서 데리고 살아줬는데 어떻게 감히 자기 딸에게 이혼하자고 말을 할 수 있는 거냐고 아버지에게 화를 냈대요. 그 말을 듣고 아버지가 아프다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장모님이 아버지에게 모르셨어요? 되게 아들 아파요. 위암이래요. 라고 했답니다. 그러면서 저희 아버지에게 위자료를 한 푼도 줄 수 없으니까 그런 줄 알라고 했대요. 아버지가 제가 입원해 있던 병원에 찾아와 오열하시면서 왜 그동안 말하지 않았느냐고 하시는데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이후 저는 아버지의 병간호를 받았어요. 그럴 필요 없다고 했는데도 아버지가 기어이 당신이 병간호 하겠다고 하셔서 할 수 없었죠. 아버지의 병간호를 받는 불효자가 나 말고 또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날마다 자책하면서도 저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어떻게든 병을 이겨내겠다는 의지가 강했죠. 하지만 제 그런 의지도 현실 앞에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수술비 때문이었어요. 암 크기가 줄어들어서 수술을 받을 수 있게 됐는데 수술비가 만만치 않았어요. 물론 보험비가 나오긴 했지만 그동안 모아놨던 돈이 떨어지니까 보험비만으로는 부족하더라고요. 그때 처음으로 생명을 살리는데도 돈이 필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정말 비참하더군요. 어쩔 수 없이 주변 사람들에게 돈을 빌리려고 했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아버지가 수술비는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게 대체 무슨 말이냐고 물었더니 모아놓은 돈이 있답니다. 그 말을 듣고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어떻게 모아놓은 돈이 있어요? 라고 했더니 아버지가 돈이 있어. 그러니까 너는 아무 걱정 말고 수술 받아서 건강해질 생각만 해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아버지가 저 몰래 대출을 받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정말로 돈이 있으시더라고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수술 받는 게 먼저여서 일단은 넘어갔죠. 다행히 수술은 아주 잘 끝났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기적에 가까운 일이라고 하면서 신이 도와주신 거라고 하셨죠. 게다가 수술 후에 회복도 빨랐어요. 다시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행복했어요. 당연히 아버지도 정말 많이 좋아하셨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병원으로 장모님이 찾아오셨어요. 예상하지 못했던 장모님의 등장에 어리둥절해서 무슨 일이세요? 라고 물었죠. 그런데 갑자기 장모님이 펑펑 웃으면서 그동안 미안했다고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너무 깜짝 놀라서 갑자기 왜 이러시냐고 했더니 본인이 지금까지 저에게 너무 인정머리가 없었답니다. 전에는 몰랐는데 저랑 아내가 이혼하고 나서 그 사실을 깨닫게 됐대요. 그러면서 장모님이 저에게 정서방, 우리 영은이를 봐서라도 나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되겠나? 제발 나 좀 봐줘. 이렇게 부탁하네. 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죄송하지만 돌아가시라고 했어요. 이미 이혼하고 나서 마음 정리를 끝낸 상태라고요. 그런데도 장모님이 제발 당신 딸을 다시 받아달라고 하면서 애원하시더라고요. 결국 장모님은 잠깐 바람 쐬러 나갔다가 돌아오신 아버지에 의해 쫓겨나셨죠. 하지만 장모님은 이틀 후에 다시 병원에 찾아와서 잘못을 비셨습니다. 원한다면 전 부인과 다시 합친 후에 분가를 시켜주겠다고 하면서요. 그러고 나서 일주일 후에 장모님이 전 부인을 데리고 병원으로 왔어요. 전 부인은 저를 보자마자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수술 잘 끝났다는 소식 들었어. 나 그동안 매일 당신 살려달라고 맨날 기도했어. 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 저도 한동안 말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저는 장모님이 먼저 돌아가시고 나서 전 부인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전 부인은 그동안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잠도 잘 못 잤답니다. 그 바람에 몸무게가 7kg나 빠졌대요. 어쩐지 전 부인을 보자마자 왜 저렇게 말랐지? 원래 말랐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마음고생으로 살이 빠진 거였어요. 마음 정리가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전부인 얼굴을 보니까 다시 마음이 흔들리더라고요.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전부인도 다시 합치자고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갑자기 장모님이 달라진 이유를 알 수가 없더라고요. 저랑 전 부인의 이혼을 가장 바라고 있었던 사람은 장모님일 텐데 본인이 나서서 재결합을 시키려고 하니까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전 부인에게 장모님이 달라진 이유에 대해 물었는데 본인도 모른다고 했어요. 저와 이혼하고 나서 기다렸다는 듯이 장모님이 전 부인에게 재혼하라고 하면서 새로운 남자들 사진을 보여줬답니다. 그 남자들은 하나같이 잘난 집 자식들이었고요. 그렇게 싫다고 했는데도 억지로 맞선 자리에 끌고 가기도 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장모님이 전 부인에게 너 정서방 아직도 좋으니? 라고 물어봤대요. 아내가 좋다고 했더니 정서방이랑 재결합하고 싶냐고 다시 물어봤답니다. 아내가 그러고 싶다고 하니까 그러라고 하면서 엄마가 재결합할 수 있게 도와줄게 라고 했대요. 하루아침에 달라지셨다고 하니까 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장모님이 드디어 개가천선하신 건가? 라는 생각도 들었죠. 이유야 어쨌든 장모님이 재결합하라고 하시니까 그러고 싶더라고요. 저랑 전 부인이 서로 밉고 싫어서 이혼한 게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전 부인과 장모님에게 진지하게 고민해보겠다고 했죠. 그러자 장모님이 저에게 뭘 고민해? 그냥 예전처럼 다시 살면 되는 건데 라고 하시면서 정 고민되면 일단 혼인신고부터 하라고 했어요. 서류부터 합친 후에 몸을 합치는 게 낫겠다고 하시면서요. 장모님이 그렇게까지 나오시니까 왠지 느낌이 좋지 않더라고요. 어쩐지 개가천선에서 재결합하라고 하는 게 아닌 것 같았죠. 제 그런 기분을 아는지 모르는지 전부인은 날마다 찾아와서 재결합하자고 했고요. 그러던 중 병원으로 어떤 중년의 여성이 찾아왔어요. 중년 여성은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면서 미안하다 라는 말을 했죠. 제가 그 여성에게 죄송하지만 누구시냐고 물었더니 충격적인 말을 하더라고요. 글쎄, 제 생모랍니다. 제가 6살 때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혼을 했어요. 당연히 저는 지금까지 어머니를 본 적이 없어서 얼굴조차 모르고 있었고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혼하시면서 집에 있던 어머니 사진을 전부 버리셨거든요. 어머니는 소식을 듣자마자 저를 만나러 오고 싶었는데 제 눈치가 보여서 올 수가 없었답니다. 자식을 버리고 간 엄마를 반가워하지 않을 것 같다면서요. 생모는 이미 재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었어요. 저보다 10살 어린 딸도 하나 있고요. 안타깝게도 재혼한 남편과 딸은 제 존재를 모르고 있답니다. 어머니가 재혼할 때 결혼한 적은 있지만 아이는 없다고 거짓말을 했대요. 제가 어머니에게 저 아프다는 이야기는 누구한테 들으셨어요? 라고 물었더니 아버지에게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느 날 아버지가 몇십 년 만에 전화해서 만나자고 했답니다. 만나서 본인 연락처를 어떻게 알았는지 물었더니 이모님을 통해 알아냈다고 하셨대요. 무슨 일로 만나자고 한 거냐고 물으니까 다짜고짜 돈을 달라고 했답니다. 왜 갑자기 돈을 달라는 거냐고 했더니 제 이야기를 했대요. 아들이 아픈데 수술비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자식 버리고 간 게 진심으로 미안하면 수술비를 달라고요. 어머니는 진실을 이야기하면서 저에게 자식 버리고 간 죄를 갚으려고 네 아버지한테 돈을 줬다. 달랑 수술비만 주기 미안해서 좀 더 보탰어. 그러니까 네가 받아야 할 유산 받는다고 생각하고 넣어둬라.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다시는 찾아오지 않겠다는 말을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아버지에게 어머니가 다녀간 사실을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아버지가 예상했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왜 생모에게 돈을 달라고 한 거냐고 물었더니 아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영혼이라도 팔 수 있는데 생모에게 돈을 못 받겠냐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생모에게 돈을 얼마나 받은 거냐고 물었더니 가져온 통장을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액수를 확인하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생모가 유산이라는 말을 괜히 한 게 아니었더라고요. 제가 액수를 확인하고 나서 아버지한테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받으셨어요? 라고 했더니 아버지가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생모가 사업으로 크게 성공해서 이 정도는 받아도 된다고요. 어쨌든 그동안 궁금했던 생모 얼굴도 보고 갑자기 큰 돈도 생기니 기분이 나쁘지는 않더군요. 그런데 순간 쎄한 느낌이 들면서 설마 장모님이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건 아니겠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건데 어떻게 생각해보면 또 말이 되는 것 같기도 했죠. 의심이 사실이 아닌지 확인해 보려면 일단 장모님을 만나야 했어요. 저는 장모님에게 전화해서 병원으로 오시라고 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어디서 오라가라야! 라며 화를 내셨을 장모님이 과일 바구니를 들고 한 걸음에 오시더라고요. 저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제 생모 이야기를 장모님에게 꺼냈어요. 생모가 대신 수술비를 내줬다고요. 그러자 과일을 깎고 있던 장모님이 웃으시면서 저에게 어디 수술비만 줬겠어? 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장모님에게 어떻게 알았는지 물었어요. 그러자 장모님이 우물쭈물하면서 아무 말도 못 하시더라고요. 의심이 사실이 되니까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장모님에게 호통치면서 당장 사실대로 말하라고 했죠. 그랬더니 그제야 진실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장모님의 검은 속내를 알게 된 순간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장모님 친구가 다리를 다쳐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 병원이 제가 있던 병원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친구 병문안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저희 아버지와 생모가 병원 지하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을 우연히 목격했대요. 처음에는 그 여자가 아버지 애인인 줄 알았대요. 그래서 호기심이 생겨서 몰래 뒷자리에 앉아서 엿들었답니다. 분명 평소에 오지랖이 넓고 남의 이야기를 하는 걸 좋아하는 장모님이 저희 아버지 흉을 보려고 엿들으신 걸 거예요. 아무튼 장모님이 아버지와 생모의 이야기를 엿듣다가 생모가 막대한 돈을 저에게 줬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태도를 바꾸고 저와 전 부인을 재결합시키려고 한 거예요. 결론적으로 개관천선이 아니라 돈 때문에 그런 거였습니다. 장모님은 사실을 이야기하면서도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자신 때문에 저랑 전 부인이 재결합하게 되었으니 잘된 일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생모가 주신 유산 이야기를 했죠. 재결합하면 당연히 자기 딸도 그 돈에 대한 권한이 있는 거라고요. 그 말을 듣고 장모님에게 제가 언제 재결합한다고 했어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장모님이 저에게 재결합한다고 했잖아. 이제 와서 갑자기 왜 이래?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장모님에게 진지하게 생각해보겠다고 했지 재결합한다고 하지는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재결합은 없었던 일로 하겠다고 했죠. 그러자 본색을 드러내면서 왜 갑자기 딴소리 하냐고 화를 내시더라고요. 저는 장모님에게 단호한 목소리로 영은이가 장모님 딸인 이상 재결합은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장모님이 고함 치시면서 욕을 내뱉으시더라고요. 악다구니까지 쓰길래 사람을 불러서 내쫓게 했습니다. 이후 전 부인에게 모든 사실을 말하면서 재결합은 없던 일로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자 병원까지 찾아와서 울면서 빌더라고요. 본인이 부모님이랑 인연을 끊을 테니까 재결합하자고요. 솔직히 그 말을 듣고 마음이 흔들리기는 했습니다. 아직 전 부인에 대한 미련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천륜을 끊을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장모님이 끊어질 인연이 아니라는 걸 잘 알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래도 인연이 아닌 것 같다고 하면서 좋은 남자를 만나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펑펑 울면서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전 부인과의 연이 완전히 끝난 것 같아서 마음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장모님과 얽히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아서 그리 결심했어요. 이후 저는 몸을 완전히 회복하고 나서 무사히 퇴원했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고 있어요.
1년 전부터 장사도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이랑 같이 시작했는데 꽤 잘 되고 있어요. 단골 손님도 꾸준히 늘고 있고요. 아직은 시작하는 단계라 미흡한 점이 많아요. 그러나 악착같이 해내고 말 겁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추워지는 날씨에 감기 조심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남편과 함께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요즘은 저출산이다 뭐다 해서 아이들 돌보기가 힘들지요. 옛날처럼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고 하는 시대도 아닌데 낳아도 딱 하나만 낳고 심지어는 그마저도 안 낳는 부부도 제법 많더라고요. 사람들은 인구가 줄면 큰일이라고 여러 가지 걱정을 하지만 저는 그래도 좋은 점은 있다고 생각해요. 그건 바로 자식에 대한 사랑입니다. 물론 너무 과도하게 자식에게 기대를 걸고 부담을 주는 부모들도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예전처럼 너무 많은 자식을 낳아 골고루 사랑해주지 못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저도 아들 하나, 딸 하나를 키우고 있는데 누구 한 명 소외되지 않고 한 명만 편애하지 않도록 늘 조심하며 살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저희 부모님 세대, 특히 저희 남편의 집안은 전혀 그렇지 않았더라고요. 여러분께 그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남편을 처음 만난 건 회사였어요.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었는데 저는 본사에서 근무했고 남편은 물류센터에서 근무했지요. 평소 남편은 회사에서 꽤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부탁을 잘 들어주기로 유명한 사람이었지요. 제가 다니던 회사는 유통회사라서 하루에도 정말 많은 물건이 차에 실려 물류센터를 드나들거든요. 하는 일이 그런 일이다 보니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든 물류센터와 엮이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 대부분은 늘 부탁을 해야 하는 입장이 됩니다. 이 물건 좀 제발 보내주세요. 이 물건 좀 받아주세요. 늘 그런 식이었지요. 다른 물류센터 직원들은 그런 부탁을 잘 들어주지 않습니다. 물류센터 직원이 하는 일이 들어오는 물건을 받아 정리하고 나가야 할 물건을 보내주는 건데 굳이 그걸 부탁한다는 게 무슨 뜻이겠어요. 다 규정에 안 맞는 일이거나 누군가 근무 시간 외에 고생해야 하는 일이었던 거죠. 그걸 다 들어줬다가는 몸이 남아나질 않으니 다들 거절했던 겁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렇질 않았어요. 당시 남편은 물류센터 근처에 살았는데 퇴근 시간이 한참 지난 시각에 물건을 보내달라고 하면 혼자 컴컴한 창고에 나와서 물건을 보내주기도 했고 남들 다 쉬는 주말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게 잘하는 게 아닌데 참 답답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남한테 퍼주기만 하고 자기 챙길 건 전혀 못 챙기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다 저도 일이 생겨서 입사 후 처음으로 물류센터에 갔다가 그만 남편과 사랑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저도 미쳤지요. 직접 만나기 전까지는 곰탱이 같다는 둥, 미련한 사람이라는 둥, 온갖 욕을 다 했는데 막상 만나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 하나도 기억이 안 났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곰탱이 같은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도 남편이 착하고 남의 부탁 잘 거절 못하는 사람이라는 건 알았는데 같이 살게 되니까 그게 얼마나 심한지 알게 되었어요. 같이 데이트를 하다가도 지나가는 할아버지가 길을 물으시면 꼭 목적지까지 모셔다 드렸고 누가 근처에서 넘어지기라도 하면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달려가 도와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제 남편 같은 사람이 또 있을까요? 그런 남편의 모습이 때로는 대단해 보이기도 했지만 대체로는 답답해 보였어요. 그런 와중에 그나마 다행인 건 어디 가서 함부로 돈을 빌려주거나 하진 않는다는 거였네요.
남편이 제게 결혼하다고 얘기했던 날 선선히 승낙하면서 내가 당신은 그런 성격은 이해할 수 있다. 다 알고 결혼하는 거니 그건 상관없다. 다만 아무리 누가 부탁하더라도 돈은 빌려주지 마라. 빌려주려면 꼭 나한테 상의하고 빌려줘라. 안 그러면 바로 이혼이다. 엄포를 놓았거든요. 제 말이 무서웠는지 친구나 지인에게 돈을 빌려줘서 고생하는 일은 없었네요. 그런데 어처구니 없게도 그런 문제를 일으킨 건 시댁이었습니다. 사실 결혼하기 전부터 시댁의 분위기가 좀 이상하다는 건 눈치채고 있었지만 결혼하고 나서는 더 확실하게 알겠더라고요. 남편은 이남 1녀 중 둘째였습니다. 위로 형님이 한 분 계시고 아래로 여동생이 한 명 있었지요. 그런데 언젠가 가족 모두 시댁에 모였던 적이 있는데 시부모님 두 분이 모두 노골적으로 큰 아주버님과 큰 동서만 편애하시더라고요. 음식 같은 걸 하시면 다른 형제는 쏙 빼놓고 큰 아주버님 댁만 주시고 뭔가 좋은 일이 있어도 그 집에만 연락하셨어요. 당시 사정을 잘 몰랐던 제가 봐도 같은 형제인데 너무하신다 싶을 정도였지요. 아마 그것 때문이겠지만 시누이는 결혼하고 나서는 아예 친정으로 발도 안 디디더라고요. 하지만 저야 남편이 둘째 아들이니 어쩔 수 없이 찾아뵈야만 했고 늘 노골적인 차별을 당할 수밖에 없었네요. 그래도 그때까지는 그럭저럭 참을만 했습니다. 시부모님이라고 매일같이 뵙는 것도 아니고 차별이라고 해봐야 음식 좀 더 해주고 뭐 그런 것뿐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저희가 결혼하고 한 3년쯤 지났을 때 시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셨던 건 아니고 지병이 있으셔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시다가 돌아가신 거였어요. 시아버님이 돌아가시자 연락이 끊겼던 시누이 내외도 장례식장에 찾아와 상을 치렀지요. 오랫동안 아프셨던 분이 돌아가신 거라서 장례식장의 분위기는 보통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본 큰 아주버님의 행동은 여러모로 이상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큰아들이니 엄연히 상주인데 상주랍시고 인사를 하면서 장례식을 치르는 대부분의 시간은 자리를 비우는 겁니다. 언제는 담배를 피우러 간다고, 언제는 세수하러 간다고 온갖 짜잘한 핑계를 대면서 자리를 비워대는 통에 실질적인 상주 노릇은 저희 남편이 해야만 했지요. 그게 조금 속상하긴 했지만 뭐 다 일이 있겠거니 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무사히 장례식을 마치고 정말 오랜만에 시댁 식구들이 모두 한 집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갑자기 시어머님이 의외의 말을 꺼내시더라고요. 너희들 아버지가 남긴 재산은 어떻게 할 거니? 어떡하긴 달랑 3명인데 똑같이 나눠야지. 엄마, 지금 그거 무슨 뜻으로 한 말이야? 조금은 뜬금없는 어머니의 물음에 막내 시누이가 조금 날카로운 목소리로 대답하더군요. 그도 그럴 게 장례식장에서 가장 슬피 울었던 사람이 바로 막내 시누이였거든요. 하도 큰오빠만 예뻐해서 연락을 끊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가실 줄은 몰랐다면서 말이지요. 그런데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어머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으니 저라도 말이 곱게 나가진 못했을 거예요. 그게 말이다. 사실 아버지 유산이 많은 것도 아니고 둘째나 셋째 너는 그 돈 없어도 잘 살잖니? 그래서? 너희 큰오빠가 이번에 큰맘 먹고 사업을 시작해보겠단다. 그동안에는 항상 기회만 보고 있었는데 이번에 아주 좋은 기회가 생긴 모양이더라고. 그래서 너희만 괜찮다면 아버지 유산을 너희 큰오빠에게 다 줬으면 한다. 저는 어머님이 농담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시아버님이 남긴 재산이라고 해봐야 땅 조금하고 2분 사시던 집 정도밖에 없었어요. 집이야 어머님이 살고 계시니 팔 순 없겠지만
다 해봐야 3억이나 될까 하는 정도였지요. 물론 그걸 셋으로 나눈 1억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솔직히 요즘 같은 시대에 그걸로 죽는 사내 할 만한 돈은 아니지요. 하지만 아무리 그렇더라도 그걸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주버님께 몰아주겠다고 하신 겁니다. 차라리 막내 시누이한테 몰아주겠다고 하셨다면 그렇게 어처구니 없진 않았을 거예요. 시누이는 성격도 똑부러지고 생활력도 강해서 뭘 해도 확실하게 하는 똑순이었거든요. 하지만 아주버님은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다 시누이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이남 일녀중 장남인 아주버님은 어려서부터 집안의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며 자라온 사람이었어요. 실제로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공부도 제법 한다는 소리를 들었고요. 무엇보다 세 남매 중에서 인물이 가장 좋아서 시부모님이 어딜 가면 그렇게 아주버님 자랑을 하셨던 모양이더라고요. 하지만 중학교를 지나고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점점 평범한 학생이 되었다나 봐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평범한 것보다 좀 부족하다고 해야겠지요. 시부모님은 큰아들이 잠깐 주춤해서 그렇지 어렸을 때부터 천재 소리 들으면서 자랐다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 지방의 좋은 사립고등학교에 기부 입학을 했다고 하네요. 지금이야 기부 입학 같은 건 말도 안 되지만 그땐 암암리에 했나 보더라고요. 게다가 일이 되려고 그랬는지 마침 아주버님이 시험을 제법 잘 보시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렇게 입학한 고등학교에서 말 그대로 개망나니가 되었던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자기 실력은 바닥인데 다른 친구들은 하늘을 날아다니고 있으니 따라갈 엄두가 안 났겠지요. 아주버님은 그렇게 3년을 남들 밑바닥 깔아주면서 허송세월하다가 이름도 없는 지방대에 들어갔던 겁니다. 그래놓고 대학에서도 내내 놀아제끼다가 30이 넘었는데도 일자리도 구하지 못해서 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걸 뻔히 다 알고 있는데 시아버님의 유산을 아주버님께 몰아주라니. 길 가는 바보한테 이야기를 해도 먹히지 않을 이야기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제 남편과 시누이의 반응은 전혀 달랐어요. 마치 우린 그 돈 없어도 사는 데는 문제 없으니 알아서 하세요. 이런 반응이더라고요. 저는 속이 너무 상했지만 차마 남편 집안일에 끼어들기가 뭐해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장례식을 모두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시누이가 저를 붙잡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언니, 우리 엄마가 한 얘기 때문에 속상하죠? 네? 아, 네, 뭐. 속상한 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놈의 장남. 진짜 들을 때마다 진절머리가 나요. 그러면서 또 예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또 제 속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학창시절 내내 시부모님의 기대를 받았지만 제 몫을 못했던 아주버님과는 달리 제 남편은 성격도 좋은데다가 성실하기까지 해서 선생님들마다 칭찬을 늘어놓기 바빴다고 하더라고요. 공부도 잘해서 서울에 제법 이름 있는 대학교에 합격까지 했다네요. 그런데 거기서 시어머니가 하셨다는 말씀이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아무리 네가 공부를 잘해도 형보다 더 좋은 대학에 간다는 게 말이나 되니? 안 그래도 우리 처지에 2명이나 대학을 보낼 형편은 안 되니 포기해라. 애초에 집안 형편은 왜 어려워진 거며 100번 양보해서 정말 한 명만 대학을 보낼 상황이었으면 제 남편을 보내는 게 맞지 않나요? 그런데도 시부모님은 장남 타령만 하시면서 제 남편에게는 전혀 지원을 하지 않으셨고 고졸 신분으로 취업까지 하게 된 거지요. 우리 엄마 그런 사람이에요. 거기서 언니가 뭐라고 해도 씨알도 안 먹혔을 거예요. 어차피 그 돈 받아봐야 갑자기 부자 되는 것도 아니고
나나 오빠나 거기서 엄마랑 입씨름 해봐야 건질 게 없다는 걸 알아서 그냥 그러자고 한 거니까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요. 하지만 속이 상하는 건 어쩔 수 없네요. 그러게 말이에요. 작은 오빠도 그냥 저처럼 아예 없는 셈 치고 확 연을 끊어버리지. 그러면 이렇게 속 썩을 일도 없잖아요. 사실 저도 아버지 장례식이 아니었으면 안 왔을 거예요. 괜히 와서 더러운 얘기만 들었네요. 같은 형제인 신우이까지 그렇게 얘기하니 저도 할 말이 없더군요. 저나 남편이나 벌이가 부족하진 않았고 이래저래 착실하게 돈을 모으고 있어서 크게 아쉽진 않았습니다. 물론 그 1억이 있었으면 돈을 훨씬 더 빨리 모을 수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내내 시댁과 척지기도 싫었고요. 그냥 도대체 이놈의 집안은 어떻게 돼먹은 건지 싶었네요. 어쨌든 그렇게 시아버님의 장례식을 치르고 나서는 한동안 시댁과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따로 연락할 일이 없기도 했지만 그런 일을 겪고 나니 안부 전화도 드리기 싫더라고요. 그렇게 전체적으로는 무탈한, 하지만 어찌 보면 조금 조마조마한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그 사이 저는 첫 아이를 낳고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고 이듬해 연이어 딸까지 출산하면서 정신없는 하루를 보내게 되었지요. 남편은 아이가 생기니 어깨가 4배쯤 무거워진 것 같다면서도 항상 웃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남편이 늦은 시간에 무척 쓸쓸한 얼굴로 집에 돌아왔어요. 그러더니 편의점에서 사온 소주 2병을 꺼내 식탁에 올려놓고는 혼자 술을 마시기 시작하더라고요. 평소엔 거의 마시지 않는 술을 안주도 없이 마시는 모습에 놀라서 저도 얼른 라면 하나를 끓여낸 뒤 자리에 앉았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어? 제 물음에도 남편은 아무 대답 없이 빈잔에 술을 채워 들이키더군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아, 무슨 일이 나도 단단히 났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먼저 말할 때까지 꾹 참고 술을 따라주며 기다렸지요. 그렇게 한 병을 다 비우고 얼굴이 붉어진 남편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나 아무래도 회사 잘릴 것 같아.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이 해고된다고? 왜? 아니, 해고는 아니고. 이후 남편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우울했습니다. 요즘 코로나다 뭐다 해서 여러 가지로 경기가 나빠지니 회사도 얼마 전부터 결국 긴축 경영에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상하게 불똥이 튀더니 급기야 남편이 있는 물류팀을 없애고 외주를 주기로 했다는 겁니다. 아무리 회사의 정책이긴 하지만 멀쩡하게 일하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자리를 잃고 명예퇴직이라는 이름으로 회사를 나가게 된 거지요. 남편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울컥 눈물이 났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회사가 그런 결정을 내린 지가 벌써 1달도 넘은 모양이더군요. 그런데 그동안 가장으로서 말도 못하고 혼자 속만 썩였을 걸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저보다 더 속상할 남편을 생각하며 그날은 말없이 앞에서 술잔만 채워주었지요. 그리고 결국 그의 말, 남편은 명퇴를 했습니다. 남편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부터 곧바로 일을 시작해서 비슷한 또래에 비해 연차는 훨씬 많아도 직급은 많이 낮았어요. 그래도 회사에서는 오래 일한 직원이라며 좀 챙겨줘서 대략 1억 가까운 돈을 한꺼번에 받았지요. 저희 부부는 그 돈을 허튼데 쓸 생각이 없었습니다. 30대 중반이면 아직 한창 나이고 남편이나 저나 자영업 같은 건 꿈도 꾸지 않았거든요. 그냥
일종의 보험이라고 생각하고 묵혀두기로 했네요. 이렇게 얘기하고 보니 마침 시아버님께 받았어야 할 유산이랑 금액도 얼추 비슷하네요. 그래서 그랬을까요? 아이들을 낳고 몇 번 인사드리러 간 적은 있어도 그 외에는 별로 연락도 안 하고 지냈는데 난데없이 시어머님이 저희 집에 오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거기다 혼자 오시는 것도 아니고 아주버님까지 같이 말이지요. 저는 전화를 받는 순간 뭔가 느낌이 쎄했습니다. 지금까지 남편이 당했던 얘기도 다 들었고 제가 직접 당한 것도 있는데 이건 뭔가 또 뜯어먹으려고 오는 거구나 싶었지요. 그리고 제 예감은 틀리지 않았어요. 예, 너희 남편 회사 그만뒀다며? 그 명예퇴직인가 뭔가라던데 맞니? 네, 그런데 그걸 어머님이 어떻게 하세요? 지금 그게 중요하니? 그보다 명예퇴직은 그냥 퇴직보다 퇴직금도 많이 준다며? 얼마 받았니? 네? 퇴직금이요? 그래, 걔가 거기서 꽤 오래 일했으니까 퇴직금도 많이 받았을 거 아니니? 다른 게 아니라 우리 큰애가 지난번에 사업을 시작했잖니? 그게 제법 잘 돼서 이래저래 일을 많이 벌인 모양이야. 그런데 그게 뭐가 꼬였는지 갑자기 현금이 필요하다지 뭐니? 이럴 때 너희가 좀 도우면 형제끼리 모양새도 좋고 나중에 큰애가 너희들 챙겨줄 명분도 되고 얼마나 좋니? 어머님, 그러니까 지금 저희 남편이 명예퇴직으로 받은 퇴직금을 아주버님께 빌려드리라는 말씀이세요? 그래, 가족끼리 어려울 때 서로 도우면 얼마나 좋니? 사실 말은 좋지요. 어려울 때 가족이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다면 그것만큼 좋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문제는 매번 돕는 사람만 돕고 받는 사람은 받기만 한다는 겁니다. 결혼하고 나서 저희가 아주버님 댁을 도울 일은 세고 셌지만 아주버님 댁이 저희를 돕는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아닌 말로 밤중에 찾아와 돈이나 안 뜯어가면 다행일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하다하다 명퇴당한 남편의 퇴직금을 빌려달라니. 저는 단칼에 안 된다고 잘라버렸습니다. 어머님, 도대체 어디까지 알고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일이 없어서 쉬고 있어요. 저희 집에 돈 버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요. 당장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그때 받은 퇴직금 뜯어먹으면서 버티고 있는 건데 그 돈을 달라고요? 너희야 아직 젊으니 어디라도 또 들어가서 취직하면 되잖아? 정 안 되면 너라도 어디 마트 같은 데 가서 일하면 되잖니? 그깟 퇴직금 몇 푼 갖고 괜히 콧대 세우지 말고 그냥 줘라. 이건 또 무슨 말인가요? 그럼 저는 아주버님에게 돈 빌려주려고 마트에서 일까지 해야 하는 건가요? 어머님의 말도 안 되는 논리에 순간 정신이 멍해져서 뭐라고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아는지 같이 온 아주버님은 입 꾹 다물고 한마디도 안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더 꼴보기 싫었어요. 그렇게 점점 제 화가 차오르는 걸 눈치챈 남편이 얼른 시어머니와 아주버님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더군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어깨에서 힘이 쭉 빠졌습니다. 저 사람도 저렇게 퇴직금 쪽에서 돈을 주겠구나 싶었던 거지요. 아니나 다를까. 남편은 퇴직금 1억에서 4천만 원이나 쪼개서 아주버님께 빌려주었네요. 물론 저한테는 미리 동의를 구하긴 했지만 죄 지은 것도 없는 사람이 저한테 아쉬운 소리를 하며 부탁하는 게 안타까워서 그냥 그러라고 했어요. 대신 결혼할 때 남편에게 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확실하게 못을 박았습니다. 시댁이나 아주버님한테 돈을 빌려주는 건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말이지요. 하지만 이번에는 이혼 얘기는 뺐습니다. 그럴 나이도 상황도 아니었으니까요.
어쨌든 그렇게 또 한 차례의 파도가 지나갔어요. 솔직히 퇴직금까지 뜯기고 나니 시어머니와 아주버님이 사람으로도 안 보이더라고요. 도대체 우리 남편이 뭘 그렇게 잘못했나 싶고 저 멍청한 큰아들이 뭐 그리 이쁘다고 다른 형제들 등골 빼가며 도와줬는지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시누이가 한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차라리 자기처럼 연을 끊으라고 말이지요. 하지만 차라리 다시는 돈을 빌려주지 않겠다는 약속은 받을지언정 가족과 연을 끊으라는 말을 남편에게 할 수는 없었어요. 그런 말을 들을 남편도 아니었고요. 그러던 중 저희 가족에게 희소식이 생겼습니다. 남편의 새 일자리가 생긴 거였어요. 남편에게는 평소 알고 지내던 물류회사 사장님이 계셨는데 마침 센터장 자리가 비었다며 오라고 하신 거지요. 이름은 센터장이라 직급은 전보다 훨씬 높았지만 작은 회사라 월급은 조금 적긴 했어요. 하지만 남편의 성실함이 인정받은 것 같아서 저는 오히려 더 좋았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직장이 마음에 들었던 건 저뿐만이 아니더라고요. 남편도 새로운 직장이 무척 마음에 드는 것 같았어요. 사실 전 직장은 회사가 크기는 해도 남편의 학력이 고졸이라고 경력이 가장 긴데도 잘 인정해주지도 않았고 무엇보다 10년을 넘게 일했는데도 여전히 주임을 못 벗어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곳에선 물류센터에서 가장 높은 센터장이 되었고 자리를 맡겨주신 사장님도 남편을 무척 신뢰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희 가족은 혼란스러웠던 상황을 이겨내고 다시 자리를 잡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남편이 우중충한 얼굴로 손에 비닐봉지를 들고 오더라고요. 남편이 그러고 현관에 들어서는 순간 예전 생각이 나서 식은땀이 쫙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그런 일은 아니었어요. 남편은 긴 한숨을 쉬며 식탁에 앉더니 캔맥주를 하나를 꺼내며 말을 꺼내더군요. 오늘 우연히 아주버님의 소식을 들었다면서 말이지요. 사실 물류센터 일이라는 게 하루에도 수십 대씩 차가 들어오고 나가는 곳이거든요. 그만큼 수많은 사람이 오가다 보니 별별 소문이 다 들어오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우연하게도 기사 한 분에게서 아주버님의 소식을 들었던 겁니다. 그게 알고 봤더니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꽃뱀한테 물려서 사기를 당한 거였대. 사업하겠다고 유산을 몽땅 가져갔던 게 사실은 꽃뱀에게 속아서 홀랑 뜯긴 거였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네요. 그래놓고 집에는 사업에 실패해서 돈을 날렸다고 한 거였고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큰 동서는 전혀 내용도 모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지난번 가져간 그 퇴직금 사실은 당장 살 집이 없어서 보증금으로 쓰려고 했던 거래. 뭐? 설마 그럼 그런 걸 어머님도 다 알고 계셨던 거야? 그런 것 같아.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받은 유산 다 날리고 살 집이 없어서 돈 달라고 왔으면서 그렇게 뻔뻔하게 이야기를 했다니. 저는 남편이 마시고 있던 맥주를 빼앗아 꿀꺽꿀꺽 마셨어요. 정말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천불이 나서 못 살겠더라고요. 여보, 나 당신 성실하고 사람 좋은 거 하나 보고 결혼했어. 그런데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 어머님은 당신 아들 취급도 안 하시는데 계속 아주버님한테 뜯기고 살 거야? 솔직히 마음 같아선 아가씨처럼 연이라도 끊고 싶지만 당신 그럴 수 없다는 거 알아. 대신 앞으로 시댁에서 무슨 일 있으면 무조건 내가 나설게. 알았어. 솔직히 아주버님이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부터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제 앞가림도 못하는 사람이 사업은 무슨 사업인가요? 그래도 시어머님이 워낙 확고하게 말씀하셔서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게 다 사기를 당한 거였다니. 심지어 시어머니는 그런 반푼이에게 남편 퇴직금까지 뜯어줬으니 그게 어디 할 짓인가요? 그래서 그날 밤은 남편과 맥주를 마시며 끓어오르는 화를 삭혀야만 했습니다. 그래도 사람이 염치는 있는지 한동안은 시댁에서 연락이 없었어요. 그렇게 서로 생사만 확인하며 산 지 한 3년쯤 됐을까요? 갑자기 시어머니가 찾아오시겠다고 전화를 주시더군요. 전화를 받는 순간 또 뭘 뜯어가려나 싶어 잔뜩 경계했지만 그렇다고 어른에게 막대할 수는 없어서 무슨 일이시냐고 여쭤봤지요. 그랬더니 다음 주에 남편 생일이지 않냐며 이번 생일에는 직접 음식을 해주고 싶다고 하시더군요. 물론 느낌은 좋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제가 아는 동안에는 단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아주버님 생일은 무슨 국경일이라도 되는 것처럼 온갖 음식을 직접 하시고는 온 식구를 다 불러서 선물을 갖다 바치게 했지만 저희 남편에게는 단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어요. 솔직히 생일 자체를 챙기시질 않아서 저는 어머님이 작은 아들 생일도 모르는 줄 알 정도였습니다. 어쨌든 그러시겠다고 하니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릴 순 없어서 알겠다고 했는데 정말 남편 생일날 아침에 저희 집에 찾아오셔서 갈비며 잡채며 온갖 음식을 하시더군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난데없이 무슨 보약까지 한 재 지어오셨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도대체 왜 이러시나 조금 의아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무척이나 감격한 듯 눈물까지 글썽이는 모습이었네요.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 그게 어머님이 차려주신 첫 생일상이었답니다. 하지만 그게 눈물을 글썽이며 좋아해야 할 일인지 저는 모르겠네요. 어쨌든 그렇게 시어머님이 차려주신 상으로 저녁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서 과일을 먹는데 어머님이 드디어 본론을 꺼내시더군요. 그런데 그 내용이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예, 너희 형이 사업 때문에 스트레스가 너무 심한 모양이다. 간이 나빠졌다는데. 아주버님 간이 안 좋다는 얘기를 듣는데 왜 그렇게 등골이 오싹하던지. 하지만 그 다음에 나온 말은 제 예상과 걱정을 한치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간이식 말고는 방법이 없다는데 네가 좀 해주면 안 되겠니? 그 순간 정말 열이 확 뻗치더군요. 유산도 뺏어가고 퇴직금까지 뜯어간 마당에 이젠 간까지 내놓으라니. 저는 옆에서 우물쭈물하고 있던 남편에게 나서지 말라고 손짓한 후 시어머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이러시려고 생일상 차려주신 거예요? 제 남편 간 떼어가시려고요? 어머 얘, 너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그게 그 얘기죠. 도대체 제 남편한테 왜 이러세요? 이 사람 가장이에요. 저희 집 먹여 살리는 사람이라고요. 그런 사람의 간을 떼어달라니 제정신이세요? 절대 안 되니까 이만 돌아가세요. 뭐라고? 너 시어머니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니? 어머님이 어머님답게 굴지 않으시니 저도 며느리 노릇을 할 수 있겠어요? 마음 같아선 방금 먹은 음식 다 토하고 싶을 정도라고요. 제 말이 좀 세긴 했죠. 옆에 있던 남편이 화들짝 놀라 저를 말렸으니까요. 하지만 이미 흥분할 대로 흥분한 저와 더 이상 얘기가 안 되겠다고 생각했던지 어머님은 그 길로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일은 그렇게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는 걸 얼마 후 시누이의 전화를 받고 알게 되었습니다. 저 몰래 시어머님이 남편을 불러서 기어코 검사를 시킨 모양이더라고요. 제가 반대하니 당장 할 수는 없지만
혹시라도 마음이 바뀌었을 때를 대비해서 검사라도 받아둬야 한다면서 말이지요. 그걸 또 저희 남편은 순순히 받은 거고요. 시어머님은 만일을 대비해 신우이한테까지 연락해서 그 얘기를 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시어머님과 아주버님 네가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래도 전에는 자기들 입장이 있으니 아쉬운 표정이라도 지었는데 이번엔 남편이 검사까지 끝냈으니 무슨 빚받으러 온 사람처럼 당당한 얼굴로 찾아왔어요. 예, 긴 말할 거 없고 당장 수술 날짜 잡아. 안 돼요. 아무리 어머님이라도 이 사람한테는 손끝 하나 못 대요. 뭐? 이게 그래도... 야, 보자 하니까 너는 내가 우습게 보이니? 나 네 시어머니야. 네 남편 어머니라고. 그러신 분이 어떻게 막 끊어온 물건 찾으러 오신 것처럼 아들한테 간을 내놓으라고 하세요? 그러자 옆에 듣고 있던 아주버님까지 나서시더군요. 재수씨, 듣자 하니까 말이 좀 심하시네. 간을 내놓다니요? 같은 식구고 형제끼리 그 정도도 못해줍니까? 아주버님, 저희가 아주버님한테 뜯긴 게 한두 번인가요? 식구고 형제요. 그럼 그 식구고 형제이신 분이 저희 남편 실직했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퇴직금까지 뜯어가셨잖아요. 그래놓고 이제 와서 무슨 식구고 형제 타령이세요? 어머 동서, 말이 좀 그렇다? 우리가 뭐 돈을 달라고 했어? 집을 달라고 했어? 그깟 간 조금 떼어주는 걸 가지고 뭘 그리 호들갑이야. 그리고 솔직히 이 일에 동서가 왜 끼어드는데? 동서가 뭔데 끼어드냐고. 상황은 순식간에 저 하나를 두고 세 사람이 벌떼같이 달라붙어 몰아붙이는 꼴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가족을 생각해서도 남편을 생각해서도 저는 절대로 물러설 생각이 없었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마냥 사람 좋은 남편이라면 마지못해 이식을 해줄 것 같았으니까요. 그런데 잠시 후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과일이 차려진 상을 사이에 두고 세 사람과 싸우는 동안 남편은 그저 조용히 입을 닫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냅다 상을 뒤엎더니 벌떡 일어나서 소리를 치는 겁니다. 이 사람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그러자 놀란 세 사람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왜 아니겠어요. 아내인 저조차도 남편의 그런 모습은 처음 보는 것이었으니까요. 어머니가 언제 저를 아들이라고 생각하신 적이 있으세요? 형도 마찬가지야. 맨날 나한테 뜯어가기만 했지. 한 번이라도 식구고 형제라고 생각한 적 있냐고. 평생을 뜯어가기만 하더니 이제 와서는 뭐? 간을 달라고? 형수님도 말씀 조심하세요. 이 사람이 왜 끼어드냐고 하셨죠? 그러시는 형수님은 왜 끼어드시는데요? 이 사람 제 아내입니다. 저나 마찬가지라고요. 저 그동안 정말 많이 참았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형만 편애하셔도 그냥 그러려니 했다고요. 그런데 이제 더는 못 참겠습니다. 그러더니 급기야 아주버님이 꽃뱀에게 속아 유산을 포함한 재산을 탕진한 걸 공개해 버리더군요. 시어머님도 큰 동서도 그것까지는 몰랐던 모양이었습니다. 남편의 말을 들은 형님의 안색이 변하더니 아주버님을 두 줄겨 패면서 난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정말 아비규환이 따로 없었지요. 반면 시어머님은 모든 것을 놓은 사람처럼 멍한 표정으로 계시더군요. 믿었던 아들에게 배신당했다는 생각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 일이 있은 뒤로 남편은 시댁과 연락을 완전히 끊어버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몸져 누우셨다는 이야기를 듣긴 했지만 뒷바라지야 잘난 큰아들이 했겠지요. 이제야 저희 부부는 언제 또 시어머니나 아주버님이 와서 뜯어가지 않을까
걱정하며 살지 않게 되었네요.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0대 중반인 남자입니다. 저와 아내는 유기견 봉사활동을 하다가 만났습니다. 평소에 유기견 유기묘에 관심이 많았는데 친구가 같이 봉사활동을 가지 않겠냐고 권유하더라고요. 그래서 친구 따라서 경기도 쪽에 있는 유기견 센터에 갔죠. 미리 사서 온 사료를 창고 안에다 넣어두고 친구 따라서 유기견 목욕을 시키고 있는데 단발머리 한 여자가 혼자서 유기견 미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여자가 바로 지금의 제 아내입니다. 아내는 누가 봐도 예쁜 얼굴이어서 시선이 저절로 갔어요. 야, 저 여자는 누구야? 애견 미용사인데 봉사활동 하려고 일주일에 한 번씩 오더라고. 전에 한번 물어봤는데 봉사활동한 지 10년이나 됐대. 얼굴도 예쁜 여자가 마음씨도 착하니까 더욱 시선을 끌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센터에 가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물론 아내를 보러 간 거긴 했지만 정말 최선을 다해서 봉사활동을 했죠. 그러다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아내에게 자연스럽게 연락처를 물어봤어요. 나중에 만나서 차 한잔 하자고 하면서요. 그랬더니 연락처를 알려주면서 우리 꼭 차 한잔 해요? 라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분명 나에게 호감 있는 게 틀림없어 라는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대시를 했고 연애를 시작하게 됐죠. 아내와 연애하면서 느낀 점은 그녀가 정말 따뜻한 사람이라는 거였어요. 유기견은 물론 독거노인 복지에도 관심이 많았던 아내는 주기적으로 독거노인을 위한 봉사활동도 했죠. 그런 아내를 어찌 예뻐하지 않을 수 있나요? 그래서 만난 지 1년도 안 돼서 저는 프로포즈를 했고 아내는 승낙했습니다. 결혼을 구속이라고 생각했던 저는 비혼주의자였어요. 그래서 당연히 제가 결혼하지 않고 평생 혼자 살 줄 알았죠. 제가 비혼주의자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셨던 부모님도 진작에 며느리를 포기하셨었고요. 그런 제가 결혼하겠다고 하니 부모님은 물론 친척들도 다 뒤집어졌어요. 제가 아내를 데리고 처음 부모님 집에 갔을 때 아내를 보러 친척들까지 왔을 정도였죠. 부모님은 당연히 결혼을 허락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아내에게 내가 정말 너한테 절이라도 하고 싶구나 라고 말씀하실 정도였죠. 친척들은 모두 기립박수를 쳤고요. 다행히 아내 부모님도 저를 좋아하셨습니다. 이후 날짜를 잡고 차근히 준비한 후 결혼했는데 왜 내가 결혼하지 않겠다고 했지? 라는 생각이 들 만큼 행복했어요. 친구들은 저에게 결혼하고 나서 달라졌다고 말했고요. 어떤 부분이 달라졌냐고 물었더니 예민한 부분이 없어졌답니다. 사실 제가 옛날에는 좀 예민했어요. 직장에서는 동료들과 상사들이 저를 까칠이라고 불렀을 정도였죠. 어머니는 네 할아버지랑 아버지를 닮아서 예민한 거야 라고 하면서 친가 쪽 장점이 얼마나 많은데 닮아도 꼭 그런 부분을 닮았냐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평생 없어지지 않을 줄 알았던 제 예민한 성격이 결혼하고 나서 모두 사라졌대요. 제 주변 사람들은 모두 아내 잘 만나서 그런 거라며 평생 아내에게 충성하라고 했죠. 같은 생각이었던 저도 평생 아내만을 바라보며 살겠노라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제 결심은 그리 오래 가지 않았어요. 결혼한 지 2년이 지난 후부터 아내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거든요. 어느 날부터인가 아내가 예민해졌습니다. 조금만 마음에 안 들어도 버럭 화를 내고 짜증을 부렸어요. 저는 처음에 그런 아내에게 네 예민함이 설마 자기한테 옮겨진 거야? 라고 하면서 농담을 했는데 날이 갈수록 아내는 심각해졌죠. 아내의 예민함 때문에 부딪히는 일도 잦았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저와의 관계도 노골적으로 피했습니다. 오랜만에 분위기 잡고 좋은 시간을 보내려고 하면 나 피곤해. 오늘은 싫어. 라고 하면서 저를 피했어요. 심지어 텔레비전을 보다 잘 거라면서 아내가 거실 소파에서 자는 일도 종종 있었죠. 저는 우리 부부에게 아기가 없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기를 아예 갖지 않으려고 한 것은 아니었는데 살다 보니 조금씩 미뤄졌어요. 아내도 결혼을 하자마자 아기를 갖는 것보다는 신혼을 어느 정도 즐긴 후에 갖고 싶어 했고요. 그래서 며칠 동안 고민하다가 아내에게 우리도 이제 아기 가질까? 라고 물어봤죠. 그러자 아내가 저를 보면서 갑자기 왜? 라고 묻더라고요. 우리 이제 결혼한 지 2년 넘었는데 가질 때 됐지. 신혼 때도 2년 후에 낳자고 했잖아. 나는 싫어. 예상하지 못한 아내의 대답에 놀라서 싫다고? 왜? 라고 물었더니 그냥 싫어. 그러니까 안 낳을 거야. 라고 하더군요.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냥 싫다는 아내의 말이 이해가지 않았죠. 그래서 특별한 이유나
문제가 있는 거냐고 했더니 그런 거 없대요. 그냥 아기 낳기 싫어졌답니다. 그날 처음으로 아내와 크게 싸웠어요. 결혼하고 2년 동안 아내와 다투기는 했지만 심각하게 싸워본 적은 없었거든요. 저는 아내에게 그게 대체 말이 되는 소리냐고 했고, 아내는 내가 낳는 건데 왜 말이 안 되느냐고 했죠. 아무런 소득 없이 싸움이 끝나고 난 뒤에 그날 밤은 거실 소파에서 잤습니다. 아내와 도저히 같은 침대를 쓰고 싶지 않더라고요. 혼자서는 도저히 생각이 정리되지 않아서 그 문제를 친구한테 얘기했더니 그럴 수도 있다면서. 아기 문제로 재수씨가 요즘 생각이 많은가 보네. 조금만 시간을 줘봐. 네가 재수씨 성격 더 잘 알잖아. 혼자서 모든 걸 결정하는 사람이 아니라며. 그러니까 일단 기다려봐. 라고 했습니다. 친구의 말을 듣고 보니 일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친구 조언대로 차분하게 기다려보기로 했죠.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아내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심지어 저에게 아무런 말도 없이 나갔다가 밤늦게 들어온 적도 많았고요. 언제 한 번은 새벽 1시 넘어서 들어오길래 어디 갔다가 이제 와? 라고 물었더니 친구를 만나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친구 누구? 있어, 친구. 그러니까 친구 누구냐고. 당신이 누군지 말하면 알아? 너무 오랫동안 아내를 기다려서 그런지 참을 수 없이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내에게 휴대전화 좀 보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불같이 화를 내면서 내 휴대폰을 왜 보려고 하는데? 라고 묻더군요. 왜 못 보여주는데? 예전에는 잘 보여줬잖아. 그러니까 왜 갑자기 내 휴대폰을 보려고 하느냐고. 당신이 누굴 만나고 왔는지 말을 안 하니까 그래. 설마 지금 나를 의심하는 거야? 내가 다른 남자랑 있다가 왔을까봐 그래? 솔직히 뜨끔했습니다. 아내 말대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어요. 점점 귀가 시간이 늦어지고 누구를 만나다가 왔는지 말해주지 않는 아내를 보면서 혹시 다른 남자 생긴 거 아니야? 나 몰래 바람 피우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내 몰래 아내 휴대전화를 보려고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 휴대전화가 잠겨 있더라고요. 이상하다고 생각했죠. 왜냐하면 아내는 지금까지 휴대전화를 단 한 번도 잠근 적이 없었거든요. 당당하면 보여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제 말에 아내는 저를 강하게 보면서 당신 마음대로 생각해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집을 나가버렸죠. 그날 돌아오지 않는 아내에게 10통이 넘게 전화했지만 아내는 받지 않았어요. 다음날 저녁에 집으로 돌아온 아내에게 제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어디 갔다 이제 온 거냐고 물었지만 아내는 입을 굳게 다문 채 말을 하지 않았죠. 그러고 나서 일주일 후인가? 다음 주 월요일이 장모님 생신이라 금요일에 미리 생일 파티를 하려고 했어요. 저는 퇴근하고 나서 바로 처가로 향했죠. 그런데 한참 가고 있는데 장모님에게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전화 받아서 무슨 일이세요? 라고 물었더니 혜영이 지금 어디 있니?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그 사람은 집에서 바로 간다고 했어요. 저는 회사에서 가고 있고요. 거의 다 도착했습니다. 아니, 나도 그런 줄 알고 있었지. 근데 갑자기 10분 전에 혜영이가 나한테 전화해서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고. 이상한 소리요? 갑자기 나보고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잘 지내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냐고 했더니 미안해 엄마 라고 하면서 전화를 끊어버렸네. 장모님은 지금 당장 집으로 가보라고 했습니다. 저도 왠지 이상한 기분이 들어서 급히 차를 돌려 집으로 갔죠. 도착해서 곧바로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에 들어갔는데 아내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불도 모두 꺼져 있고요. 그래서 아내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봤죠. 그랬는데 안방에서 휴대전화 벨소리가 들려왔어요. 그 순간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저는 숨을 죽인 채 천천히 안방으로 갔습니다. 근데 침대 위에 아내 휴대전화가 있더군요. 급히 안방 불을 켰는데 아내는 없이 휴대전화만 있었어요. 저는 전화를 끊고 아내를 찾기 위해 온 집안을 뒤졌지만 아내 모습은 보이지 않았죠. 그때 왠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내는 돌아오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이요. 불길한 예감은 정확하다고 하잖아요. 제 예감도 매우 정확했습니다. 아내는 제 생각대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은 사람처럼 사라져버렸죠. 저는 아내를 찾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먼저 가출 신고를 하고 비싼 돈을 주고 신부름 센터에서 사람을 고용해 찾아봤어요. 하지만 모두 소용없는 짓이었죠. 장모님과 장인어른도 아내 주변 사람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서 아내 행방에 관해 물었지만 모두 모른다고 했습니다. 급기야 장모님이 원망 섞인 목소리로 자네 대체 우리 딸에게 무슨 짓을 한 건가?
대체 뭐라고 했길래 우리 딸이 사라져? 라고 하더군요. 그러나 저는 전혀 서운하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도 저 때문에 아내가 사라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제 죄책감은 3개월 만에 분노를 변했죠. 언제부터인가 장모님과 장인어른이 아내를 찾지 않더라고요. 아내 사진이 담긴 전단지를 길에서 나눠주려고 준비하던 분들이 말이에요. 그때부터 왠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처가에 가서 왜 아내를 찾지 않느냐고 솔직하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장모님이 저에게 혜영이는 그만 있게나 라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게 대체 무슨 소리냐고 물었더니 본인들은 딸이 죽었다고 생각하며 살 거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자네도 혜영이가 죽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 라고 하셨습니다. 부모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딸을 포기하고 그냥 살겠다니 그게 대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저는 왠지 장모님, 장인어른이 아내 행방을 알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그치듯이 물어봤는데 모른다고 하면서 저를 집에서 내쫓더라고요. 그쯤 되니까 아내가 다른 남자랑 눈이 맞아서 도망갔다고밖에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제 친구들도 모두 아내가 분명 바람이 나서 도망갔다고 했고요. 화가 치밀었죠. 아내에게 참을 수 없는 배신감을 느꼈어요. 그래서 장모님 말대로 아내가 죽었다고 생각하며 살기로 했습니다. 혹시 아내가 다시 찾아와서 이혼해달라고 해도 절대 해주지 않을 거라고 다짐하면서요. 그렇게 세월은 흘렀고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다시 제 일상을 되찾았어요. 회사 생활도 더욱 열심히 하고요. 주말에는 친구들과 조기축구도 하고 취미로 목공일도 하면서 저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던 중 친구들이 1박 2일로 여행을 가자고 했어요. 인천에 있는 작은 섬에서 바다 낚시도 하고 맛있는 회도 먹자고 하면서요. 안 그래도 가까운 곳으로 바람이라도 쐬러 나가고 싶었던 찰나였기에 좋다고 했죠. 금요일 저녁에 출발해서 섬에는 새벽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펜션에 짐을 풀어놓고 친구들과 간단하게 맥주 한잔 했어요. 그리고 잠을 잤죠. 다음날 새벽에 일어난 저와 친구들은 작은 배를 빌려서 바다 낚시를 즐겼습니다. 사실 친구들은 즐겼지만 저는 제대로 즐기지 못했어요. 일단 낚시를 잘하지 못했고 오랜만에 배를 타서 그런지 멀미를 했죠. 1시간 정도 지나니까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육지로 가려고 배에 올라타서 먼저 돌아갔습니다. 친구들은 계속 바다 낚시를 즐기고요. 숙소에 도착하자마자 잠을 잤는데 일어났더니 저녁 6시더라고요. 친구들이 올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아서 전화를 해봤죠. 물고기를 잡았으면 매운탕이라도 만들려고요. 그런데 모두 허탕을 쳤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찾아봤는데 숙소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횟집이 하나 있더라고. 거기 가서 회랑 매운탕이랑 사서 먹자. 친구가 숙소에서 저녁을 먹자며 회랑 매운탕을 포장해 오라고 하길래 알겠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에 밖으로 나갔더니 정말 친구 말대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작은 횟집이 있더라고요. 저는 횟집에 들어가서 회랑 매운탕을 포장해달라고 하고 기다리는 동안 빈자리에 앉아서 휴대폰으로 게임을 했어요. 손님이 많아서 그런지 회랑 매운탕이 나오는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도 개의치 않고 앉아서 휴대폰으로 게임을 했죠. 그런데 어딘가에서 갑자기 쨍그랑하는 그릇 깨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반사적으로 소리가 난 방향으로 고개를 돌렸는데 어떤 여자가 웅크리고 앉아서 깨진 접시를 치우고 있더라고요. 번잡한 가게 안에서 혼자서 접시를 치우는 모습을 보니 왠지 안쓰럽게 느껴졌죠. 그래서 여자에게 다가가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는데 여자가 얼굴을 숙인 채로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라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예민한 말투로 말이에요. 조금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저는 그 여자를 위해서 도와주겠다고 한 건데 굳이 그렇게까지 예민하게 굴 필요는 없잖아요. 싫다는데 뭐 알아서 해라. 그리 생각하면서 몸을 돌리려는데 기분이 왠지 이상했어요. 그래서 다시 몸을 돌려 여자를 봤죠. 여전히 여자는 깨진 그릇을 치우고 있더군요. 제가 그런 여자를 향해서 저기 혹시 라고 했는데 여자가 괜찮다고 했잖아요 라면서 버럭 화를 냈습니다. 그 순간 횟집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저와 여자를 봤어요. 뭡니까? 도와주겠다고 하는 손님한테. 제가 기분 나빠서 화를 냈더니 말까지 더듬으면서 죄송해요. 괜찮으니까 저쪽으로 가세요. 안 그러면 다쳐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쩐지 목소리나 모습이 낯이 익었죠. 제가 처음부터 알고 있던 사람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여자 얼굴을 보려고 허리를 숙였는데 세상에
제 와이프였습니다. 눈을 씻고 다시 봐도 제 아내가 확실했어요. 혜영이? 여보? 제 말에 아내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횟집을 나가기 시작했죠. 그런데 글쎄, 아내가 다리를 절더라고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왼쪽 다리를 절면서 힘들게 도망치듯이 횟집을 나가버렸어요. 저는 그런 아내를 황급히 쫓아가서 붙잡았죠. 다리가 불편해서 그런지 얼마 가지 못했더라고요. 혜영이 맞지? 당신 맞지? 아내는 계속 아니라고 사람 잘못 본 거라고 했지만 누가 봐도 제 아내가 맞았어요. 당신 대체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거야? 그동안 어디서 어떻게 지내고 있었던 건데? 아내는 상관하지 말라면서 빨리 돌아가라고 했지만 저는 아내를 계속 붙잡으며 이유를 물었습니다. 당신 뭐냐고? 갑자기 말도 없이 사라진 이유가 대체 뭔데? 제 물음에 아내는 저를 노려보면서 이유를 굳이 말해야 알아? 다른 남자 생겨서 도망갔던 거야. 지금 아주 잘 살고 있어. 그러니까 당신도 잘 살아. 라고 했습니다. 역시 내 예상이 맞았던 거구나. 라고 생각하니 모든 것이 허무해지면서 다시 한편으로 화가 났죠. 그래서 2년 동안 참았던 울분을 아내에게 모두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남자랑 바람이 났다고? 지금 잘 살고 있어? 지금 이게 잘 살고 있는 거야? 당신 다리는 왜 그래? 혹시 그 남자가 때리기도 해? 무슨 상관이야. 신경 쓰지 말고 당장 돌아가. 돌아가지 말라고 해도 돌아갈 생각이야. 나도 당신 같은 여자랑 다시 살 생각 없으니까 안심해. 그 남자랑 살든 말든 신경 쓰지 않을 거니까. 대신 나랑 이혼할 생각은 하지 마. 나 죽어도 이혼 못해. 그러니까 평생 그 남자랑 동거만 하면서 살아. 그동안 참았던 이야기를 털어놓으니 속이 조금 후련해지더군요. 저는 아내에게 절대 이혼해달라는 소리 하지 마. 라고 다시 쐐기를 박은 후에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불면서 아내가 목에 두르고 있던 스카프가 날아갔어요. 그때 아내 목에 선명한 흉터를 발견했죠. 꽤 큰 흉터였습니다. 저는 다시 도망가려는 아내를 급히 붙잡고 흉터에 관해 물어봤어요. 당신, 그 흉터 뭐야? 정말 그 남자가 때리기라도 하는 거야? 아내는 제 손을 뿌리치고 신경 쓰지 말라고 했지만 제가 모르는 진실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다시 아내를 붙잡았죠. 말해! 그 흉터 대체 뭐냐고! 제가 다그치며 물으니까 아내가 털썩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지? 그게 대체 뭐야? 어서 말해! 하염없이 서럽게 울기만 하던 아내는 숨을 크게 고른 후에 제가 그동안 모르고 있었던 사실을 말해주기 시작했어요. 글쎄, 아내가 호두암이었답니다. 2년 전에 건강검진을 통해 그 사실을 알았대요. 나 암 걸렸다고 하면 당신은 분명 회사도 그만두고 내 병간호만 했을 거야. 근데 어떻게 그래? 그래서 말 못했어. 우리 아직 아이도 없고 아직 젊으니까 당신은 금방 새 출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래도 말했어야지. 아프다고. 아파서 치료 받아야 한다고 말을 했어야지. 그 당시에 아내가 예민했던 이유도 암 치료를 받느라고 그랬던 거였어요. 아내가 조모르게 혼자서 그 힘든 항암 치료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귀가가 늦었던 이유도 역시 치료 때문이었고요. 그리고 제가 아이 가지다고 했을 때 싫다고 했던 것도 암 치료 때문이었죠. 아파서 항암 치료를 받는데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냥 나만 사라지면 된다고 생각했어. 나만 없으면 당신이 잠깐은 힘들겠지만 예전처럼 잘 지낼 수 있을 거라고. 그래서 도망친 거야. 그게 말이 돼? 아내가 사라졌는데 어떻게 잘 지낼 수 있겠어? 나 사실 지금까지 아주 힘들었어. 당신이 정말 나 버리고 다른 남자랑 도망갔을까봐 견딜 수 없었다고. 아내는 다시 눈물을 흘리며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저를 위해서 그런 거였는데 오히려 저를 힘들게 한 것 같다면서요. 제가 장모님 장인어른은 이 사실을 아느냐고 물었더니 안다고 하더군요. 사라지고 나서 몇 개월 후에 장모님에게 전화해서 말했답니다. 그래서 장모님이 저에게 아내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살라고 했던 거였어요. 저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라고요. 그럼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았던 거야? 제 물음에 아내는 줄곧 항암 치료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큰 수술도 여러 번 받았고요. 다행히 수술이 잘 되어서 암을 제거했대요. 엄마가 공기 좋은 곳에서 요양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해서 얼마 전에 이 섬으로 왔어.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 해서 횟집에서 일하고 있었고. 그럼 다리는 어쩌다가 다친 거냐고 물었더니 항암 치료가 너무 힘들어서 순간적으로 나쁜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그 나쁜 생각을 실행에 옮겼는데 다행히 다리만 다쳤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내를 끌어안고 왜 그런 짓을 해? 힘들면 나를 불렀어야지. 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아내는 제 품에 안겨 정말 미안해 여보 라고 하면서 같이 울었죠. 이후 저는 바로 아내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처가로 가서 아내에게 모든 사실을 들었다고 했어요. 장모님은 울면서 혜영이한테 말했지. 사실대로 말하라고. 그런데 죽어도 싫다고 하더라고. 자네한테 괜히 힘들기 싫다고. 그래서 나도 말하지 못했네. 정말 미안하네. 라고 했습니다. 저는 장모님에게 괜찮다고 하면서 그동안 저 대신에 아내를 돌봐주셔서 감사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아픈 아내를 지켜보느라 고생 많으셨다고도 했죠. 그랬더니 장모님이 이해해줘서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장인어른 역시 미안하고 고맙다고 해주셨고요. 당연히 저희 부모님에게도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저와 마찬가지로 아내가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나서 도망갔다고 생각했거든요.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어머니는 아내에게 왜 바보같이 그랬어? 남편에게 의지했어야지. 라고 말하면서 이제 몸은 괜찮은지 물었어요. 아내가 괜찮다고 대답하니까 정말 다행이라고 하면서 다시는 사라지지 말라고 했죠. 그리고 나서 며칠 후에 아내와 함께 병원을 찾았습니다. 아내가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는다고 해서 따라간 거였어요. 다행히 의사 선생님이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아직은 알 수 없으니 계속해서 지켜보자고 했습니다. 걱정 많이 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제발 우려는 거의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내와 병원 갔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오랜만에 아내와 함께 갔던 카페를 갔어요. 그 카페 와플을 아내가 많이 좋아했거든요. 혹시 없어졌으면 어떡하지? 했는데 다행히 없어지지 않았더라고요. 사장님이 계속 같은 분이셨고요. 카페에 들어갔더니 사장님이 저희 부부를 알아보시고는 왜 이렇게 오랜만이에요? 라고 물으셨는데 뭐라고 할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좀 먼 곳에 갔다가 다시 돌아왔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럼 이제 자주 올 수 있는 거예요? 라고 물으시길래 자주 오겠다고 했어요. 저는 아주 오랜만에 그 카페에서 아내와 와플을 먹으며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나 없이 그 외진 섬에서 사니까 좋았어? 아니, 하나도 좋지 않았어. 날마다 당신이 보고 싶었어. 사실대로 말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어? 수술 받고 나서 말하고 싶다는 생각은 했었어. 그런데 잘 살고 있는 당신에게 괜히 또 상처 주고 싶지 않아서 그냥 참았지. 내가 정말 잘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야? 그런 것보단 잘 살기를 바랬지. 카페를 나와 오랜만에 손을 잡고 산책도 했습니다. 나란히 걸으면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니까 왠지 신혼 때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마음도 설레었고요. 아내도 저와 비슷한 감정이었는지 얼굴을 붉히면서 수줍어하더라고요. 저는 아내가 사라지고 나서 저에게 다시 행복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지만 행복하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다시 아내를 되찾고 나니까 제 행복도 다시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친구들도 이런 제 모습을 좋아했죠. 제가 섬에서 친구들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아내와 돌아갔거든요. 나중에 친구들을 직접 만나서 모든 사실을 말해주었더니 친구들이 자기 일처럼 좋아하더라고요. 이제 재수씨가 만들어준 꽃게탕을 다시 먹어볼 수 있는 거냐면서요. 제가 결혼하고 나서 집들이 할 때 아내가 친구들을 위해 꽃게탕을 만들어줬는데 그게 그렇게 맛있었나 봐요. 그때부터 친구들이 제 아내 꽃게탕이 먹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거든요. 아내가 사라지고 나서는 저 때문에 말하지 않았지만요. 그 이야기를 아내에게 했더니 아내가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하라고 하더라고요. 맛있는 꽃게탕 해주겠다면서요. 그래서 아내 말대로 주말에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친구들은 제 아내가 해준 꽃게탕을 먹으면서 엄청 좋아했죠. 재수씨가 집으로 돌아오니까 이 집이 다 환해지네요. 맞아요. 저 녀석만 있을 때는 어찌나 우중충하던지. 재수씨가 돌아와서 정말 다행이에요. 라고 하면서요. 그런 친구들에게 아내는 그동안 저를 보살펴줘서 고맙다고 인사하면서 앞으로도 맛있는 꽃게탕을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요즘 저는 무척 행복해요. 아내와 다시 같이 사니까 하루하루가 너무 즐겁네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강아지 한 마리를 입양했습니다. 저희 부부가 가지고 싶었던 아이를 대신해서 강아지를 키우기로 했어요. 그래서 요즘은 강아지 키우는 재미에 빠져 살고 있네요. 강아지 이름 호돌인데 호랑이처럼 씩씩해서 호돌이라고 지었어요. 제가 회사에 있을 때 아내가 매일 호돌이를 산책시키는데
덕분에 아내 체력이 많이 좋아지고 있는 느낌입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모두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남자입니다. 저와 아내는 대학교 때 만나게 되었어요. 아내는 얼굴도 예쁘고 늘씬해서 학교에서 남자들에게 인기가 많았죠. 연예 소속사 명함도 종종 받았고 학교 홍보물에 실릴 정도로 학교에서는 나름 유명했어요. 그렇다 보니 돈 많고 잘 나가는 일명 킹카로 불리는 애들과 교제를 하였습니다. 저는 아내의 같은 과 친구로 그 주변을 맴도는 게 다였어요. 저도 아내를 짝사랑하고는 있었지만 평범했던 저는 그녀의 눈에 차지 않을 게 분명해서 차마 용기를 내지 못했죠. 그렇게 아내만 바라보고 있을 때 그 킹카라는 친구가 다른 여자와 양다리를 걸치며 아내와 크게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힘들어하는 아내가 너무 안쓰러웠고 곁에서 위로를 해주며 더 가까워졌어요. 그리고 그녀의 학업 과제나 논문도 도와주고 취업 정보도 알아봐주며 점점 그녀의 신뢰를 얻었죠. 우리는 1년가량 그렇게 친구로 가까이 지내다 자연스럽게 연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아내는 다짜고짜 부담스럽게 들이대는 남자들보다는 저를 편하게 생각했고 신뢰하는 것 같았어요. 그녀와 커플이 되며 저는 친구들의 부러움을 사게 되었죠. 아내는 유복하게 자라서 씀씀이가 컸기에 저는 과외 알바를 여러 개 해서 남부럽지 않은 데이트도 하고 좋은 남자친구가 되려 노력했어요. 가보지도 않았던 고급 맛집과 호텔 레스토랑의 선물들도 자주 사주곤 했죠. 아내가 기뻐하는 것을 보면 하나도 아깝지가 않았거든요. 그렇게 졸업을 하고 아내와 연애하며 저는 열심히 준비해서 공기업에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도 괜찮은 회사 비서실에 취업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서로 안정되자 상견례를 진행했죠. 처가에서는 제가 성에 차지 않은 것 같았지만 성실해 보인다며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결혼해 행복한 신혼을 보내고 아내가 아이를 가지며 직장을 그만두고 자연스럽게 살림만 하게 되었어요. 아이를 낳고 생활비는 더 많이 들지만 외벌이다 보니 수입이 줄어들었죠. 저는 주식을 하며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하려 했는데 그게 마음처럼 되지 않더라고요. 게다가 아내가 씀씀이가 큰 편이라 제가 잔소리를 해도 나아지지 않았죠. 그리고 아내가 둘째를 낳자 경제적으로 더 쪼들리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집에서 아이 둘 키우는 일을 버거워했고 결국 산후 우울증이었어요. 매일 사는 게 힘들다고 울고 살림도 뒷전이고 아이도 잘 돌보지 않았죠. 저는 집에 오면 청소며 집안일에 아이들 케어까지 힘들어하는 아내를 도와주려 애썼습니다. 카드 빚을 지더라도 사고 싶은 건 사라고 하고 나름 배려한 거죠. 하지만 그래도 아내의 우울증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장모님이 아내의 육아도 도와주고 가끔 경제적으로 보태주곤 했지만 점점 저만 못난 사이가 되는 것 같아 오시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대신 저희 어머니가 와서 육아를 도와줬고 어머니께는 죄송하지만 아내가 파트타임 일을 한다고 거짓말을 해서 외출도 하고 운동도 할 수 있게 해줬죠. 그러는 동안 아이가 놀이방 갈 나이도 되고 아내의 우울증도 좀 나아졌습니다. 그 후 아내는 좀 더 밝아졌고 우리 사이도 많이 회복되는 듯 했어요. 하지만 아이들이 초등학교 중학교에 들어가며 점점 학원비가 늘어났고 알뜰살뜰하게 살면 그럭저럭 살겠지만 아내는 투덜대기 일쑤였죠. 아내도 일을 알아본다고 했지만 경력 단절이라 직장에 들어가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알바 자리를 알아보게 되었고 고급 음식점 알바를 시작했죠. 처음엔 점심시간 몇 시간만 하는 것이라 아이들을 챙기는데 문제는 없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얼마를 다니다 아내는 저녁에도 연락이 오면 도와주러 가겠다고 했어요. 저녁에 가면 페이를 더 받을 수도 있다며 제가 일찍 들어오는 날은 집안일을 맡기고 일을 하러 나갔죠. 아내가 고생을 하는 것 같아 저는 너무 미안했습니다. 그릇들이 무겁고 힘들 텐데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퇴근할 때라도 데리러 가고 싶었지만 아내는 괜찮다며 굳이 그럴 필요 없다고 언제나 버스를 타고 다녔어요. 아무튼 아내가 열심히 알바를 해서 덕분에 저도 마음의 부담을 덜었죠. 아내는 수입이 생기니 옷과 가방 등 자기가 사고 싶은 고급스러운 제품들을 소비하며
세련된 모습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결혼하기 전 씀씀이로 다시 돌아가는 것 같아 걱정이 되었는데 아내는 중고라며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가구도 바꾸고 점점 집에 고가의 물건들로 채워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그 정도로 수입이 괜찮은지 소비가 너무 과하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피부 관리까지 받고 다니는 아내를 보니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 아닌가 생각하다가도 열심히 사는데 저런 보상 정도는 있어야지. 아내가 고생하는데 잔소리까지 하는 찌질한 남편은 되지 말자 마음을 다독였죠. 그 후 아내는 불평도 없어지고 둘 사이도 좋아지는 것 같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아내와 저는 점점 소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피곤하다며 등을 돌리고 자거나 자기네 방에서 자는 등 저를 멀리했어요. 그리고 저에게 아이들을 맡기고 친구들과 여행을 가기도 했습니다. 막내 숙제나 준비물도 잘 챙기지 않아 아이가 선생님께 혼나는 일도 잦아졌죠. 제가 아이들을 좀 잘 챙기라고 해도 알겠다고 대답만 하고 귀담아 듣지도 않더라고요. 아내는 오로지 자기 외모에만 투자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씻는 동안 어디선가 자꾸 진동이 울리는데 저 아내 폰은 아니고 그 소리가 어디서 들리나 들어보니 옷장에서 나더라고요. 그래서 옷장을 열어보니 아내 외투에서 진동이 울리고 있었죠. 폰을 발견하고 열어서 화면을 보니 그 폰의 문자에 빨리 와라 보고 싶다. 남편이 오늘은 늦는지 가겠다 등의 얘기들이 도배가 되어 있는 것을 봐서 그 폰은 아내의 것 같았습니다. 다음날에 저는 시도 때도 없이 아내가 식당에 일하러 간다는 게 수상해서 그 식당을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그곳을 그만뒀다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남자를 만나느라 수시로 나갔던 거였죠. 저는 현장을 잡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루 연차를 쓰고 출근하는 척하며 집을 나선 뒤 집 근처에서 아내가 나오길 기다렸어요. 그리고 1시간 뒤 머리부터 발끝까지 쫙 빼입고 외출하는 아내의 모습을 보게 되었죠. 곧이어 집 근처에 어떤 외제차가 서자 아내는 익숙한 듯 차를 타고 갔습니다. 저는 택시를 타고 그 뒤를 쫓았어요. 아내는 한 남자와 오피스텔로 들어갔고 저는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뒤를 따라갔어요. 제 눈으로 그들이 뭘 하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들어간 뒤 저는 20분 있다가 벨을 눌렀습니다. 그러자 안에서 그 남자 목소리가 들렸고 문이 열리는 순간 우통을 벗은 그놈을 보게 되었죠. 그놈도 놀라 저를 막아섰지만 저는 문을 열어젖혀 침대에 있는 아내를 보았어요. 저는 눈이 뒤집혀져 그 자리에서 그놈을 한 대 때렸습니다. 아내는 그만하라고 말리며 자신과 얘기하자고 하더군요. 저는 그놈을 한 대 더 쳤고 그놈은 되려 자기가 준 돈으로 잘 먹고 잘 살지 않았냐면서 왜 그러냐고 비웃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게 뭔 소리냐고 물었더니 그놈이 당신 마누라가 어딜 봐서 식당 알바나 하겠냐고 웃더군요. 그제야 그 말을 알아듣고 제가 미쳐 날뛰자 아내가 저를 가로막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다짜고짜 끌고 나왔죠. 저는 너무나 충격을 받아서 이제 우리 부부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앞이 깜깜했어요. 아내가 말하길 그거 음식점 알바는 한 달도 안 하고 그만뒀다고 하더군요. 아내는 그 남자를 만나며 용돈을 지속적으로 받았고 계속 저를 속였던 겁니다. 저는 그 배신감을 이루 말할 수도 없었을 뿐더러 아내가 돈을 받은 것에 모멸감을 느꼈죠. 그리고 그놈이 저를 비웃으며 자기 돈으로 너네가 그동안 잘 먹고 살았다는 얘기가 머리에서 맴돌아 지워지지 않았어요. 아내는 서로 필요한 것을 주고받았을 뿐이라며 둘 사이는 심각한 사이가 아니라고 너무 담담하게 얘기했습니다. 이 부녀가 다른 남자와 놀아나고도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거죠. 저는 당신이 술집 여자냐고 독설을 퍼붓었어요. 그런데 아내는 터진 입이라고 대꾸를 하더라고요. 그럼 그 월급으로 어떻게 내 식구 먹고 살아? 1,000원 한 장 아끼면서 사는 게 얼마나 숨막히는지 알아? 저는 아내의 뻔뻔스러움에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쓰고 싶은 돈을 써야 했어? 하고 물으니 아내는 처음부터 그러려고 한 건 아니라고 했어요. 그 사람은 아내가 일했던 식당의 단골이었는데 우연히 아내가 카드빚 전화로 힘들어하는 것을 들었고 돈을 빌려주겠다고 했대요. 그래서 아내는 급한 대로 그 돈을 덥석 받았고 그 사람과 밥을 먹고 술 한잔 하다 보니 그런 사이가 됐다고 했습니다. 저는 열심히 살았고 그렇다고 그다지 가난한 형편도 아닌데
자신의 허영심을 채우려 그 남자의 돈을 받았던 아내가 이해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당신이 쓰고 싶은 만큼 내가 돈을 벌어주지 못하니 이혼하는 게 맞다고, 당신은 어쨌든 불륜을 저질렀고 신뢰가 깨진 이상 살 수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아내는 아이들도 그렇고 이혼은 못한다고 제 월급으로 아끼고 열심히 살겠다고 다시는 그놈을 만나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럼 그가 사준 것과 그 돈으로 산 모든 것을 버리라고 했죠. 그랬더니 아내가 알겠다고 하고 그것들을 꺼내니 장롱이 텅텅 비더라고요. 그 명품 옷과 백들을 증거로 샀다는 말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부부는 사실상 끝난 것 같았어요. 서로에게 신뢰나 사랑도 없이 형식적인 사이였죠. 아내는 아이를 돌보고 저는 여전히 회사를 다니고 있었지만 우리는 필요한 말 외에는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과 여행도 가보고 둘이서 데이트도 해보았지만 아내의 모든 행동이 가식으로 보였어요. 결국 저는 불면증에 시달렸고 잠을 제대로 못하니 회사에서 일하는 게 버거워져 정신과 상담까지 받았습니다. 그동안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았기에 그만큼 더 삶의 의욕이 떨어지고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뭘 향해 열심히 살아야 할지 이미 깨질 대로 깨어진 가정이지만 아이들을 보면 너무 불쌍해서 가슴이 먹먹해졌죠. 그러던 어느 날 그날따라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갑작스럽게 반차를 내고 집에 일찍 들어왔어요. 그리고 모처럼 일찍 들어온 김에 빨래를 돌릴 겸 세탁실로 갔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버린다던 옷과 가방들이 세탁실 구석에 쌓여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아내는 그 값비싼 물건이 우리의 신뢰보다 더 중요했던 것이었죠. 저는 그 물건들을 보고 결국 폭발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내와 바람핀 그놈이 생각났어요. 우리의 가정은 이렇게 갈갈이 찢겼는데 그는 아무런 상처도 안 받고 있다는 걸 생각하니 어떻게든 그를 가만둬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업체를 통해 차 번호를 조회했습니다. 알아보았더니 그 차는 회사 소유더라고요. 그 회사가 좀 큰 회사라 그것만으로는 그가 누군지 알 길이 없었죠. 제가 알고 있는 건 그 얼굴과 그 폰 번호, 차 번호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폰은 그 사람의 명의가 아니었죠. 저는 점점 그놈의 정체가 궁금했습니다. 어떤 인물이기에 그렇게 자기를 철저히 숨기고 바람을 피운 건지, 그렇게 숨기고 그놈은 지금 이 시간에도 버젓이 가정을 잘 꾸리고 있을 걸 생각하니 화가 치밀었죠. 그가 그렇게 자신의 신분을 숨기는 거라면 그 남자의 불륜을 그의 모든 지인들이 알게 하는 게 그에게 가장 큰 벌이라는 생각이 점점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아내가 갖고 있던 폰의 문자와 제가 본 정황들을 얘기하고 그 오피스텔 CCTV를 증거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걸었어요. 그에게 우리 가정이 망가지는 것에 대한 보상은 물론 받아야겠지만 그의 가정도 망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정만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는 건 너무 억울했거든요. 물론 소송이 진행되면 그 부부도 온전하진 않겠죠. 그렇게 소송을 하여 그가 어느 회사의 임원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나름 평판도 좋고 명망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회사는 처갓집 사업인데 사실상 그가 후계자였다고 했죠. 시간이 흘러 제가 본인을 상대로 소송을 건 사실을 알게 됐는지 그놈이 저에게 연락을 해서 소송을 취하해달라고 했습니다. 돈은 얼마든지 주겠다고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주는 돈은 필요 없다고, 당신 죗값을 법적으로 정당하게 받겠다고 했죠. 저는 제 모든 걸 걸고 이 소송을 통해 그의 정체를 만천하에 드러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아내에게도 타격이 있겠지만 그건 아내가 받아야 할 죗값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일을 안 하는 백수도 아니었고 자신의 소비를 채우기 위해 불륜을 저지른 아내도 용서할 수 없었거든요. 어쨌든 이 모든 일은 소송을 통해 종지부를 찍어야겠다 생각했죠. 저는 이미 아내와 이혼을 각오했어요. 어차피 이혼보다 더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으니까요. 이제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아이들과 저도 아내 없이 살 길을 찾아야겠지만 아내 눈치를 보고 아내 행복을 위해 저를 희생했던 생활에서 벗어나 저도 이제 저 스스로를 존중하며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결국 이혼을 했죠.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아내는 집을 나가 혼자 살며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다고 해요. 외모가 출중하니 성실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일자리는 많겠죠. 그리고 그 남자도
소송 중에 이혼을 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처가에 다 뺏기고 쫓겨났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자업자득이겠죠. 저는 그 남자에게 위자료를 받았고 이제 아이들과 알뜰살뜰하게 잘 살려고 합니다. 저희 부부의 이혼으로 상처받은 아이들을 잘 다독여서 살아야겠죠. 지금부터 싱글 대디가 사는 게 평탄하진 않겠지만 열심히 살아보려고 해요. 생각보다 우리나라에 싱글 대디가 많더라고요. 그 분들처럼 용기를 내어 제 삶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에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참여 기다리면서 구독, 좋아요, 공유는 물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도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